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인주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대전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선대학교, 석유공사, 그리고 조선기자재 협동조합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의 분야는 북극권, 약간 추운 그런 극한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북극권의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지반 분야, 중심인류 생산 분야,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가용도 분야, 플랜트 건설 기술 체계,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리스크 분석 기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과 발표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각 주제별로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본 과제는 북극권 자원에너지 개발 기초 선행연구 기술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연구 목표는 북극권역, 보통 북극권역은 혹한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오일가스 잠재량이 큰데 그 지역에서 이런 오일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의 개발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 추진할 경우에 다양한 사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 평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편 실제 그런 여건에서 지상의 생산 플랜트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할 것인지 그 계획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선행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약 5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4차년도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연구비는 약 50억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이제 현지의 환경 분석 그리고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상 플랜트에 대한 계획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 계획에 기초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기존의 정성적인 그런 분석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확률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결합했을 때 지상 플랜트에 대한 라이센스라든지 또는 공정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능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논리 체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플랜트 부분은 동남아 또는 중동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일가스가 개발되고 있는 북미라든지 또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모색하고자 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서는 진출이 미비한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 환경 또는 건설 환경들을 좀 파악하고요. 또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전에 개념 설계를 진행해 봄으로써 타당성들을 판단하고 실제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때 사업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에서 범위는 주로 업스트림에 해당을 하는 생산 파트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약간 소프트하지만은 플랜트 건설 사업에 있어서 피지빌리티 스터디 그리고 개념 설계 도출하는 이 선행 단계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연구와 관련해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22년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 선행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술 개발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림에 보시듯이 오일 가스를 개발해서 그 활용처까지 공급하는 공급망 등 그 생산과 공급과 활용 이러한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생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 부분은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 여러 가지 계통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계통이 적절하게 구성이 됐는지, 이러한 구성이 성능적으로 우수한지, 또 한편 이런 구성을 가져갔을 때 경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타당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공정 계통에 대한 그 일정 부분 그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고 좀 명명을 하고 있고, 그 구성 장치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지 그 개발 환경을 좀 분석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적절한 그 진입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연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 현지의 그 저류층, 오일가스가 생성되는 저류층에 대한 그 판단,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생산 방식을 결정하고 그러한 생산 방식에 따라서 구성되는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그 석유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그 그림에 보듯이 그 개념 설계 타당성 평가 기술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타당성 평가 기술을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목표가 3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환경 조사 기법, 타당성 평가 기법, 리스크 분석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성능 지표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링 정보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가용도, 그리고 그 생산 공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SOR 그 성능, 그리고 이제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는 확률 모형, 이런 부분들로 좀 명령화시켜 놓았습니다. 참여 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환경과 플랜트 개념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조선대학교 쪽에서 확률 모형 기반의 그 사업 리스크 평가 모형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중진류 생산 플랜트에 대한 개념 설계 그리고 운영 방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조합에서 오일가스 플랜트 기술 체계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해외 그 지출을 지향을 하고 있어서 그 성과의 그 검증 또는 그 진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쪽과 교류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 타겟을 알버타 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인 그 연구소인 이노텍 알버타 그리고 실버 테크놀로지 이런 쪽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관련된 그 용역이라든지 정보 교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석입니다. 우리 팀은 아까 황인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전체 연구 내용 중에 북극권 개발환경조사기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중에 한 분야인 북극권 건설 환경을 고려한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황인주 총괄 책임자께서 북극권에 대한 그 건설 환경이 혹독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혹독한지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왜 그 공간 정보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단계로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개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항목, 그리고 구축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제가 앞으로 또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 연계해서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 계획과 기대 효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북극권의 건설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막연하게 북극권 극한지라고 하면 이제 춥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춥기도 춥고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건설 환경, 그리고 기계의 작동 조건 등이 매우 열악하며 개발이 더디거나 미개척 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더디고 미개척이라는 이야기는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동토, 영구 동토를 나타내는데요. 영구 동토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국내 지반 조건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이제 극심해서 쨍쨍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블리자드가 불거나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이제 기상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영하의 동절기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설 기계들이 작동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 다음에 동토가 이제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녹으면서 기존에 그 매설되어 있던 관들이 이렇게 위로 노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개발 가스 오일 매장량의 약 30%가 이제 북극권 극한지에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지구온난화의 뭐 반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토가 녹으면서 우리가 북극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건설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황인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꼭지가 국내 건설 시장이 이제 중동 일색으로 많이 좌지우지 됐는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극권이 굉장히 핫한 장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 연구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북극권 건설환경 공간정보 GIS 플랫폼이라고 ArcGIS 기반으로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레이어를 이제 30종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건설환경 평가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화 하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왜 ArcGIS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극권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북극권에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온라인상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 아까 건설 환경이 제가 혹독한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건설 환경들을 실제로는 땅도 파보고 가서 집안조사도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현재 이제 빨간색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1단계로서 북극권의 대표적인 나라를 이제 권역을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북유럽, 이제 러시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하나가 북미, 미국 중에서도 이제 알래스카 지역이 이제 북극권 극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최근에 이제 핫한 곳이고요. 아까 선행기술이라고 했던 이유가 후속 에타를 통과한 과제가 캐나다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저희 플랫폼에서는 캐나다의 내용을 가급적 많이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이유는 후속 실증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 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어떤 그 흐름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연도는 크게 세 가지 권역에 대한 인문, 자연, 지리 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에 대한 관련 데이터들을 DB화하기 위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특히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2차년도에 이제 건설 환경 법규입니다. 국내랑 뭐 법이 다른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미국의 법하고도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북구권을 가게 되면 이제 건설 환경에 대한 이제 제약들, 규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건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인문, 자연, 지리 환경 이외에도 이제 그 환경 법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DBR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4차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세 권역에 대한 이런 DB를 가지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실제 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수들이 얼마만큼 잘 도출되는지를 플랫폼화했고요. 그 결과 15종의 서비스 레이어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플랫폼에. 나중에 플랫폼은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이제 15종이 이제 탑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플랫폼에 탑재된 다양한 DB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제 요소적인 설계들을 완료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원격 탐사 자료 활용 자원 활용을 해서 자원 개발 대상 지역의 건설 환경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이런 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광역 탐사 기초 자료 기반으로 북구권 자원 개발 최적 위치 선정 알고리즘 기본 설계 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권 권역별 인문 자연 지리 현황 조사 분석 플랫폼이 이제 DB화 했던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DB화 했던 내용을 가지고 캐나다, 오늘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캐나다 알버타주 오일샌드 매장 지역의 계절별 토지 피복도, 지표 온도, 적설 분포를 이제 한번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활용을 해보면 매장 지역에 대한 공간 데이터 분석으로 자원개발 사업은 이제 물의 얼음화 지역, 그러니까 물이 어느 지역이죠. 그리고 적설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요. 이게 건설 환경 공사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공사 기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눈이 덮여 있거나 얼면 이제 장비가 움직일 수 없고 인력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가보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나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지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기본 설계 프리피드 단계에서에도 실제적인 포인트 크로스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캐나다 현지에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은 토양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요, 국내에 이송을 했습니다. 원래는 연구팀이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을 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지반 조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단 현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료를 한 50kg 정도 획득을 했고요. 이 시료를 가지고 추후 이제 공학적인 데이터를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격 탐사 자료 활용을 해서 이제 최적 위치 선정, 저희들이 이제 오일샌드가 광범위하게 이제 지하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거나 노천에 있는데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동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프리피드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점수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환으로 점수화를 했고요. 그 점수화 파라메타는 토지 피복, 수계 거리, 지형 고도, 경사, 지표 온도, 지중 온도, 강설량 등의 건설 환경과 가장 밀접한 그 항목들을 가져와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피복으로 예를 들면 땅에 얼음이 있거나 눈이 항상 쌓인다. 그럼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불리한 지역이죠. 수계 거리를 보면 물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 물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최종 점수로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은 올해 개발을 했는데 이 항목의 알고리즘이 맞는지는 추후 좀 더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플랫폼 형태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맨 마지막에 플랫폼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들어간 그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레이어는 30종이 목표인데 올해까지 15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박스로 지어져 있는 15종인데요. 뭐 기후, 지형, 지질, 도로, 철도, 항공, 강수량, 항만,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 피복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물류 시스템, 지표 변이, 적설량, 수계 분포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게 실제로 그 설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토지 피복도 같은 경우는 경사도 파악이나 아니면 장비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경사도가 높으면 장비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동토가 녹으면 장비가 빠지니까요. 이제 그런 충분한 그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우리 파운데이션 설계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항목들이고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 레이어에 이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동토에 대한 그 설계값들이 지금 말씀드린 15종의 서비스 레이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 개발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성과고요. 그 플랫폼을 한 30초 정도 동영상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요. 잠시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도입니다. 단계별로 그 본인이 원하는 이제 설계자가 원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버래핑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15종으로 탑재됐고요. 그 아마 내년 내후년 30종이 되면 이제 일반 엔지니어도 이제 볼 수 있게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기타 뭐 성과물들은 말씀드렸으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15종 가지고는 설계값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종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이 서비스 레이어에 대한 그 활용도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그 1년에 한 2번 정도 그 검증회의를 하고 있고요. 내용들을 이제 계속 그 피드백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더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완료를 해서 플랫폼에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활용 방안 기대 효과는 전체적이랑 비슷한데요. 결국은 북극권 자원 검증, 시추 생산 등의 이제 북극권 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북극권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기본 설계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공사의 김용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4차 연도는 저희가 중진류 생산설비 그 통합 운영 체계 중에 개념안을 선정하는 개념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로 지금 챕터가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질 분석. 캐나다
저희는 이제 북극권 지역을 캐나다로 저희는 이제 압축을 해서 저희가 강점이 있는 지역이 이제 캐나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위탁 R&D 분야를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일단 제가 그 플랜트 개념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서피스 분야의 지질과 저류 분야, 그리고 이제 서피스 분야의 개념안, 이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1, 2, 3차년도까지 계속 이제 수행을 해왔고요.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4차년도까지 이제 저희가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캐나다 지역의 지질 분석 파트에서는 저희가 중질 형성 과정 조사 쪽을 이제 지질 쪽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중에 저류 쪽 분야는 세적 생산 방식 검토를 작년까지는 했었고, 저희가 이제 결정하는 단계까지 4차년도에서 또 심화된 그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 결정을 통해서 서피스 쪽에 계질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그 타입을 정해서 그 두 개를 통합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유틸리티 등이 이제 포함된 개념안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4차년도는 최종 운영설비 개념안 도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좀 다시 가세요. 저희가 이제 전체 목표는 어쨌든 중진류 생산 설비에 대한 통합 운영 경쟁력 확보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 목표는 캐나다 지역에 저희가 사업화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그 플랜트에 대한 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전체 연구 목표 수준으로 잡았고요. 게다가 이제 현지에서 중진류 플랜트 오퍼레이션의 가장 키 팩터인 스팀 오일 레이셔를 효율적인 수준이 2.7 이하로 저희가 이제 맞춰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년도에서는 저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개념화를 도출했고, 5차년도에서는 PFD 수준의 이제 설계안을 저희가 도출을 할 거고, 6차년도에는 피드에 가까운 설계안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코스트 분석까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쨌든 세 파트로 지올로지 분야, 그다음에 레저버 분야, 그다음에 프로덕션 분야 세 파트로 나눠서 각각의 전체 목표에 맞는 4차년도 스텝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말씀드리면 4차년도에는 저희가 연구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2차년도에는 세 번째 지역은 저류층의 분포를 해서 오일샌드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었고, 4차년도는 중진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근원함 및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중진류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질 파트의 저희가 실질적인 목표는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로 이제 쓰면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을 정해놓고 선행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지역, 어느 광구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소달러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지질 파트에 이 지역이 결정이 되면
이제 뒷부분, 저류 부분, 생산 부분이 당연히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다 도출이 되겠지만 이 과제의 목적은 선행 연구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류 분야는 사실 제 옆에 이제 김태웅 박사님이 계신데 3차 연도까지는 저희가 이러한 생산 방법들이 있다. 스팀을 이용해서 중질류를 이동화시키고 혹은 이제 솔벤트를 서로 하이브리드하게 섞어서 중질류를 이동화시켜서 생산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최적 아닌가 이 전체 과제의 목표에 맞는 게 어떤 최적 아닌지를 스터디를 했고 직접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석유공사에서 저류 분야를 맡고 있는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때까지 연구를 이제 어떤 생산 공법을 사용하는 게 최적의 방법일지에 대해서 이제 저류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고, 보시다시피 오일 샌드를 생산하는 데는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게는 노천 채굴 공법과 지중 열 회수 공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중 열 회수 공법을 사용해야 하는 깊은 심도의 저류층을 아마 타겟으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중 열 회수 공법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CSS라든지 세그디라든지 ES 세그디라든지 FC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상용화된 공법은 세그디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스팀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오일을 이제 중력 대유의 영향을 이용해서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그디 공법의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또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저희는 뭐 ES 세그디와 FCD 등의 공법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어떤 공법을 쓸지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 세그디 공법과 ES 세그디 공법을 이제 캐나다 저류층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ES 세그디 공법을 수행했을 때의 오일 생산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많은 생산량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 생산량 그래프를 도시했을 때 ES 세그디가 약 10% 정도 생산량, 그리고 아래쪽 그림에서 것은 이제 SOR 스티물 레이쇼를 나타낸 그림인데, 세그디 공법을 적용했을 때는 약 4.8로 인데 ES 세그디 공법을 사용했을 때는 3 이하로 약 2.8, 2.9 이 정도 3 이하의 낮은 SOR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ES 세그디 공법과 ES 세그디 공법을 적용했을 때 저류층에서의 이 오일 생산 세츄레이션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ES 세그디 공법을 적용했을 때 솔벤트를 주입함으로써 이제 오일의 비스코시티를 감소시켜서 더 넓은 구간에서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ES 세그디 공법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공정으로 구성하는 게 최적 이제 북극권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한 캐나다 지역에서 최적안이 도출이 될까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수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서로 시리즈로 연결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트를 나중에 상용화시키는데 한 단계씩 갈 수 있는 기반이 될지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질류 즉 이제 오일 샌드의 생산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이제 세그디나 ES 솔벤트를 섞은 ES 세그디 같은 비추멘을 생산을 하고요. 비추멘을 이제 트리팅을 해서 사용자가 마켓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크래킹을 하거나 업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계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피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파이닝이 돼서 이제 제품으로 나가는데, 자, 그 공정을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진류는 마이닝이라는 공법으로 많이 생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이제 서멀 인시추라고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세그디 공법으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저탄소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고, 모든 오일 컴퍼니들이 저탄소에 대한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되면서 이 스팀을 제작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고, 스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스팀 오일 레이셔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서 저류에서 이제 저희가 그 공정으로 ES 세트를 섞어서 들어가는 ES 세그디 공법을 어쨌든 저희는 최적으로 생산 쪽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ES 세그디 공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땅속에 있는 오일샌드 중진류의 비추멘만을 이제 생산을 해서 비추멘을 트리팅하는 다음 공정을 넘어가는 그런 공정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희석제를 그냥 섞어서 얘를 라이트하게 바꿔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스펙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옵션과, 아니면은 얘를 캐탈리시스 리액션을 통해서 하이드로카본을 크래킹을 해서 스펙을 맞출 것인가, 그런 이제 두 가지 큰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오퍼레이트 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광고는 앞서 말씀드린 희석제 공정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딜루언트 가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비싸기 때문에,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이라서 굉장히 비싸서 그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는 전체 프로세스의 오펙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딜루언트 가격의 변동이 전체의 그런 프로핏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단점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업그레이딩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풀 업그레이딩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오일샌드 오퍼레이터 중에 몇몇 큰 회사들이 이거를 채용해서 이제 사업을 벌였었는데, 또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유가가 저유가가 됐을 때 여기에 투자한 그런 엄청난 카펙스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오게 돼서 풀 업그레이딩은 사실 오일샌드 오퍼레이터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기를 파셜 업그레이더를 여기다가 채용을 해서 그런 카펙스의 부담을 줄이고, 또 희석제 딜루언트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도출을 해서 두 번째 프로세스로 이제 파셜 업그레이딩 공정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ES 세그디와 파셜 업그레이더를 같이 붙이는 그런 최적 시나리오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생각해 본 개념한 그림이고요. 저희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수준의 개념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머티리얼 밸런스를 맞춰서 다음 단계인 PFD로 가기 전에 저희가 있는데 몇 가지 저희가 정했던 그런 변수들을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PFD 이상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밸런스를 잡아놓게 되면 이런 변수들은 바로바로 바꿨을 때 계산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타기관에서 하이시스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값들을 바꿔서 PFD를 이제 다르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비추멘 생산량을 300 배럴 퍼 데이로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여기서 이 4단계에서의 4차원도에서 타겟 SOR을 저희는 3.0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프레셔와 그 다음에 웰헤드 프레셔와 그 다음에 타겟 프로덕트의 스펙 API 20을 저희는 이제 선정을 해서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웠고요. 이 그림이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4차원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진한 남색 부분이 주요 3가지 유닛이 되겠고요. 첫 번째가 비추면을 서브서피스에서 생산하는 ES-SEGD 유닛이 될 거고, 두 번째가 파셜 업그레이딩 유닛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유닛이 되겠습니다. 세일즈 오일 탱크에서 제품을 파이프라인에 연동을 하든 아니면 탱크 트럭에 이제 적재를 하든 그런 프로덕트 유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웰에서 에멀전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워터 너그아웃 드럼에서 물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 분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채택할지는 모르지만 파셜 업그레이딩 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촉매 종류에 따라 또 다른 기술들이 있고 그런 이제 어떻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 레이더에서 생산된 API 20 수준의 비추맨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실을 수 있는 수준의 비추맨을 300 dpd를 맞는 걸 변수를 세팅을 기본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세일 탱크에서 출하가 되도록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ES-SEGD를 우리가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 초록색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솔벤트 리커버리 유닛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솔벤트 종류는 노말 헥산이나 뭐 이런 종류로 이제 나중에 채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분석은 이제 차기 년도에 솔벤트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 솔벤트는 저희가 이제 물론 로스가 생기면 메이크업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산웰에 들어가는 생산용 솔벤트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가 전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일단 밸런스는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한 몇 %의 로스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밸런스를 잡는 수에서는 100을 넣어서 400의 에멀전을 생산해서 400 중에 다시 100을 솔벤트 리커버리를 하고 300의 비추맨만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밸런스를 잡았다. 위에 이제 주황색 부분은 유틸리티 중에 가스 포션이고요. 주요 유틸리티는 퓨얼 가스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인근의 천연가스 도시 캐나다 지역은 이제 엔진을 타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인근의 퓨얼 가스를 사와서 특히 스팀을 제조하기 위한 퓨얼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히팅 미디움 그런 이제 히팅 미디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퓨얼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플랜트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이제 나이트로젠 가스, 인스트루먼트 에어, 뭐 그런 것들 등이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션이 이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물 포션인데요. 이제 저희가 도출한 ES-SEGD 파셜 업그레이딩 요 통합 공정의 가장 핵심이 스팀과 솔벤트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스팀을 제조하는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일러 패키지라고 작은 네모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 공정의 카펙스의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보일러가 되겠고요. 이 보일러에서 만든 스팀으로 외래 있는 그 헤비 하이드로카본을 이동화시켜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가장 핵심 심장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이지만 메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유틸리티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보일러를 나중에 어떤 타입으로 설계를 하고 디멘션은 어떻게 되고 코스트는 어떻게 될지는 한 2000년도 정도에 다시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뒷부분은 세퍼레이터와 보일러, 그다음에 이바포레이터, 그다음에 WWT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이렇게 또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의 이제 프로세스를 밑에 부분에 저희가 도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 지금 4차년도에 저희가 그 도출한 최종화는
여기 보여드리는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그림을 저희가 PFD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5,000년도에 해서 지금 나온 핵심 프로세스 라인의 머티리얼 밸런스 플러스 모든 유틸리티에 대한 머티리얼 밸런스,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의 힙 밸런스, 그렇게까지 5,000년도에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6,000년도에는 각 이퀴먼트의 타입 사이징, 라인 사이징까지 포함이 된 코스트 산출의 그런 기본 자료까지 저희가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유공사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홍철입니다. 저는 북극권 오일샌드 플랜트 시스템 가용도 내지는 가용도 평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학술적인 발표도 많이 나오는데요. 석유 자원의 고갈이 언제쯤 될 건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BP 에너지 통계에서 보면 최근 30년간 확인 매장량이 계속 연중 2.5%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석유 자원이 아니고 비전통 자원, 그러니까 개발이 쉽지 않은 난개발성 자원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통 오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나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의 북극해 연안국에서의 자원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국내 건설 기업에서도 중동 위주의 원유자원 개발보다는 극지 위주의 자원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의 트랙 레코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시스템 설계를 하고 건설을 진행을 해야 현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이제 신문 기사를 저희 발췌를 한 건데요. 러시아 노바텍이 운영하는 북극 LNG 기지 같은 경우도 북극에 설원위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플랜트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온대 기후에서 설계를 하는 것처럼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비를 유지보수를 위한 사람이 현장에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가용도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랜트 종합 효율로서 가용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극지방에서의 플랜트의 건설 조업 일수라든지 운영 중에 유지보수 조업 일수가 약 90일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유지보수 니즈가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있는 플랜트를 건설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97%, 완벽한 리페어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97%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니멀 리페어,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시스템이 라인이 서지 않는 일반화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애뉴얼 메인터넌스 기간에 유지보수를 진행하자. 그런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한 88.4% 정도의 가동률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플랜트의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발표 자료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저희가 중위도나 온대기후 쪽에서의 플랜트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북극권으로 플랜트 입지가 옮겨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조건이 변하게 됩니다. 기후 조건이 변하게 되고 기후 조건에 맞춰서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되면 안전율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은 좀 작아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플랜트를 실내 가용도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극권 운영 환경 규명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저희 연구원의 김명석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주변 환경들을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용도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인 가용도 평가 신뢰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아래쪽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신대프에서 발간한 오래된 핸드북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일부는 이제 고위도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북극권 플랜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가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안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내지는 설계 정수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연구에서 그런 기존의 이제 신뢰성 가용도 데이터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설계 정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랜트의 가용도 평가를 위해서는 중앙에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솔버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솔버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북극권 오일샌드 플랜트 표준 공정에 대해서 가용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북극권의 오일샌드 플랜트의 공정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석유공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예상되는 표준 공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표준 프로세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PFD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정에서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용도 평가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기존의 세그드 프로세스에 솔벤트 리커버리가 포함된 ES 세그드 공정을 기준으로 오일샌드 플랜트 표준 프로세스를 구현을 했고요. 11개 프로세스에 193개 이퀴프먼트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 193개 이퀴프먼트는 약 30종 정도의 기계적인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솔벤트 리커버리를 포함해서 아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스펜 하이시스 기반으로 공정 해석을 진행을 했고요. 세그도와 ES 세그도 공정을 비교를 했을 때 ES 세그도 공정이 스팀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솔벤트 물론 솔벤트 프로세서 추가되지만 스팀 공급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오일 제거 공정도 그렇고 수처리 공정도 그렇고 BFW 공급량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투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ES 세그도 공정이 세그도 공정에 비해서 총 투자비, 총 운영비, 그리고 유틸리티 건설 비용이 약 7.8%, 22.8%, 71%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ES 세그도 공정을 저희가 석유공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 본과제 표준 프로세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기존에 우측에 좀 작은 글씨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핸드북들이 있는데요. 미국 국방성에 사용을 하고 있는 밀 가이드북도 핸드북도 있고요. 신테프에서 앞서 말씀드린 신테프에서 발간한 오레가 핸드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2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저온 환경에서 맨 상단에 있는 건 저온 그 에버리지 템퍼러처를 기반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고장률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저희 협력기관으로 있는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저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용도 평가를 할 때 표준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플랜트가 운영되어지는 환경,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운전되어지고 있는 부하율, 그리고 컴포넌트가 운전되는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기존의 신뢰도 가용도 데이터베이스의 웨이팅 벡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금 영문판과 국문판 모두를 지금 정리를 했고요. 영문판, 국문판 모두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운영 환경, 운영 부하율, 그리고 운전 주변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ES 세그드 공정에 대해서 저희 가동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펙트한 리페어를 조건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미니멈 리페어를 하게 되면 가동률은 좀 올라가게 될 텐데, 전체 모든 플랜트 가용도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모든 고장 요건을 다 적용을 하고 모든 성능 저하 요건을 다 적용을 했을 때 현재 ES 세그드 공정이 약 85에서 81% 정도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2016년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퍼펙트 리페어를 할 경우에는 97% 정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4.8% 정도의 가동률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일부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애뉴얼 메인터넌스 정책을 좀 더 조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백업 유틸리티를 더 적용을 한다라든지 하는 보안 방법으로서 저희가 가동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업 장비를 높인다든지 메인터넌스 주기를 짧게 자주 빈번하게 가져간다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향후 앞서 진행을 한 경제성 평가와 함께 가동률과 경제성, 가동률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가동률이 당연히 올라가면 생산량도 증가를 할 거고요. 생산량 증가와 유지보수 재원의 투입을 한꺼번에 고려한 경제적인 운전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내서 석유공사에 제안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게 플랜트 가용도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플랜트 가용도 평가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지수 정량화, 세 번째로는 저희가 ES 세그드 공정에 대한 가용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계 지수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전체 저희가 한 3, 4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한 12종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설계 지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 지수를 정량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리페어 조건, 모든 고장 조건에 대해서 모든 고장 조건을 적용해서 가용도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페일리어 팩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당장 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조건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하고 하는 등에 대한 적용도 하고요. 그리고 플랜트의 유지보수 정책을 조금 더, 아니면 스택 스택 보유 정책을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플랜트 가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추가 검토를 해서 최종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향 플랜트 엔지니어 협동조합의 김정동 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위탁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북극권 오일가스 플랜트 인허가 및 시험 인정 체계 연구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최종 연구 목표는 북극권 진출 권역별 시험 체계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북극권 북미,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플랜트 건설 환경에서의 설계, 시공, 작동, 유지보수, 안전과 관련된 인증, 표준 기준 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축된 DB는 내용으로 이제 시험 인증 체계 플랫폼에 탑재하여 산학연 플랜트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여 플랫폼 사용과 DB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 받은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할 플랫폼으로 북극 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국내 건설사나 설계 용역사, 기자재 제작사에게 현지 플랜트 건설에 있어서 시공 및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초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지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이슈를
대응하도록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북극권 플랜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구축되는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저희가 조사 분석한 내용을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보고서 형태가 될 것이고, 성과물을 통해서 북극권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북극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물의 구성은 첫 번째, 북극권 오일 샌드 플랜트와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정보, 북극권 플랜트 건설에서 참고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정보, 플랜트 기자재를 분류하여 진출 권역별 주요 기자재의 인증 정보, 북극권 현지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국제 표준 및 기준, 또한 참고사항으로 검토되는 산업 및 시장 동향 정보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성과물은 북극권 지역에서 오일 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때 필요한 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물을 통해서 향후 발생되는 북극권 오일가스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초 설계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플랜트 산업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듯이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플랫폼으로 단계별로 구축한 DB를 서버에 올리면 메인 화면의 인허가, 플랜트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시험 인증 국제 표준, 주요 기자재 정보, 기타 자료실로 구분해서 표시될 예정이며 각 항목은 클릭하면 다운받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연구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23년까지 단계별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된 자료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2018년 1단계 조사 대상인 북미,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시험 인증 규제, 법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 조사를 진행하였고, 캐나다 현지의 협력기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알버타 에너지규제위원회 AER이라는 곳에서 오일 가스 프로젝트의 투자와 컨설팅을 하는 현지 기업, 또 한국가스공사 현지 기업도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북미 지역의 시험 인증 정보와 플랜트 기자재를 보정장치, 회전기계, 배관 및 벌크 자재, 전기 및 개장으로 구분하여 이 기자재를 조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 인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건설 컨설팅 회사와 캐나다 대학의 교수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4단계, 그동안에 금년도에 진행한 4단계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시험 인증 정보와 플랜트, 기자재별로 요구하는 시험 인증과 비교 분석을 하였고, 캐나다 오일 샌드 프로젝트 개발 절차 및 요구사항과 북극권 플랜트 건설에 참고가 되는 엔지니어링 정보,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USC 자회사인 수도 엑스포트라는 회사와 11월 중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종 5단계에서는 최종 시험 인증 체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DB 내용과 플랫폼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받아 플랫폼을 반영할 예정이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조사하여 플랫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연구 실적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극권 북미 러시아 지역의 인증 정보 절차, 필요 서류, 인증 기관 조사와 플랜트 기자재를 분리하여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시험 인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DB 내용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극권 지역에서 작업자의 작업 환경의 위험과 작업장 설계 및 해결책,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북극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료 성능에 대한 아틱 오퍼레이션 관련 ISO 국제표준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극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희망 국가 및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애로사항, 북극권 진출에 필요한 지원사항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북미 지역 진출과 오일 수집 및 분리기술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사진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네, 다음 장은 플랜트 기자재별 시험 인증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차트인데요. 먼저 플랜트 분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보정장치, 배정기계, 배관 및 벌크 자재, 전기 및 내장으로 대분류를 구분하고 압력 타입, 그 다음에 용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표적인 기자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고정장치는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 탱크로, 배정기계는 펌프, 압축기, 송풍기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진출 권역별로 해당 국가의 시험 인증 정보를 조사하여 분류된 주요 기자재에 해당되는 시험 인증을 매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일 가스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도 조사하여 분류된 기자재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DB 내용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4단계 연구 실적인데요. 중앙아시아 지역의 EAC 통합 인증 정보와 인증 절차, 필요 서류 및 인증기관을 조사하고 플랜트 기자재별로 해당되는 시험 인증을 매칭하였습니다. 캐나다 오일 샌드 플랜트 중에 ES 세그디 공법의 공정병 핵심 기자재를 조사하여 향후 기자재별로 해당되는 시험 인증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북극권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유틸리티, 구조물, 인프라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배관, 단열, 소방 설비, 물 공급, 건물 건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고,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 신청 요건, 환경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4단계에서 구축한 DB 내용을 바탕으로 북극권 플랜트 시험 체계 플랫폼을 제작하여 프로그램 서버에 항목별로 구분하여 업로드하면 자료 정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보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러시아 현지 협력 기업인 수도엑스포와 11월 중에 아마 업무 회바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 업체가 진행 중인 북극권 지역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채굴 장비 및 산업용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최종 단계에서 얻어진 진출 권역별 DB가 탑재된 시험 인증 체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내 기자재 제작사, 공정 설비 및 기자재 설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건설사 설계 용역사, 제작사들에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초기 설계 자료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5단계, 내년부터 시행할 5단계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는 북극권 진출 권역별 심의 체계 플랫폼 구축이며, 연구기간은 2년 동안 5단계를 2년 동안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4단계에서 얻어진 진출 권역별 DB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산학연 플랜트 전문가를 섭외해서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DB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축된 그 플랫폼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에 보이는 부분은 플랫폼에 탑재될 DB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공되고,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앞으로 실제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극권 개발환경 조사기법 구축 및 리스크 분석 기술 연구를 발표할 조선대학교 장우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1차년부터 진행해오고 앞으로 5단계, 5천 6천년도죠. 5단계까지 진행해야 될 연구의 총괄 개념도를 한번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연구 총괄 개념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 개요를 2개의 꼭지로 한번 크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 부분과 의사결정 체계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의 왜 필요했는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성과물을 어떻게 시스템화했는지를 각각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전략 체계도와 연구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총괄 연구 개념도입니다. 북극권 사업 리스크 분석 기술 확률 모형 개발인데요. 걔를 저희가 한번 크게 2개로 나눠봤습니다. 리스크 평가와 의사결정 체계로 나눠서요. 저희가 개별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데이터베이스화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개별 리스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체계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DB와 데이터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실제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취사 선택되고 분석되고 통합되고 또 어떤 것들은 비교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갈 거냐라는 걸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리스크 평가를 말씀드리면, 저기 과제 제목에 나와 있는 개발 환경 조사 기법 구축과 개별 리스크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통 1, 2, 3단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개발 환경 조사 기법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극권 사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건설기업 혹은 에너지 공기업 혹은 정부, 기타 등등 아니면 연구소 등 기타 등등 이제 북극권 사업에 대한 고려 혹은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요소들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문가분들과 수차례 자문도 하고 회의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 3종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종을 저희가 뒤편에 나와 있지만 공사비 변동성, 공기 변동성, 사업 가치의 변동성으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각각 사용자, 이해 집단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와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건설기업 혹은 발주자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가치 변동성 같은 경우도 단순히 건설기업은 건설만 한다고 하지만 이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미래나 혹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건설 사업도 중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비의 변동성과 공기의 변동성 외에도 우리가 사업 가치의 변동, 어떻게 보면 건설기업이 고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지만이 내가 여기에 투입을 했을 때 손해를 안 보고 좀 더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발주기관이나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큰 사업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사업 가치 변동성은 당연히 봐야 되더라. 근데 기존에는 사업 가치 변동성을 너무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나의 값으로 혹은 특정한 요인으로만 이렇게 봐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변화,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혹은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공사비와 공기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봤다면 얘를 종합 의사결정 시스템에 넣어서 사업가치 변동성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DB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이것들을 DB 특성을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경험 기반의 설문, 국내 기업이 해외에 북극권에 사업을 한 그런 성과들을, 사실 이게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숫자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레인지, 여기서도 범위를 줘서 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북극권
사업에 대한 경험을 모은 게 특성 1이라고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실수행 사례 대비, 뭐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해외 기업들이 북극권 지역에서 실제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혹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고 공기가 얼마나 걸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이 용량은 얼마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하는 DB 특성 2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자료, 유가 변동이나 세금 등 기타 등 우리가 공개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특성 3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플랫폼에 놓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리스크 평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1단계, 2단계에서 구축한 리스크 혹은 자료들,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들이 좀 더 북극권 지역, 비북극권 지역에 저희가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기초 통계량을 넣어서 어떤 부분이 더 우수하고 어떤 부분이 더 어려운가들을 비교하는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얘를 확률 밀도화 함수에서 각각의 요인들을 확률 밀도화 함수해서 저희가 분포를 적합시키고 이것들의 값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크 평가라는 단계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후에 의사결정 체계를 저희가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확률 밀도 함수 개발, 공사비 변동성, 공기 변동성, 사업가치 변동성에 대한 개발을 했고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4단계, 5단계에는 3종을 통합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이어서 저희가 이번 4차년도 4단계라고 보시죠. 4단계에도 사업가치 변동성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기초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5단계에는 얘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의사결정 방안을 어떻게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얘를 엑셀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두 개의 꼭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 평가 기법 같은 경우는 북극권 지역의 불확실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북극권 지역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비북극권 지역의 경험과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특성이 다르더라라는 것들이 기존에 몇 번의 사업을 하면서 보여졌었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극권에게 맞춤형인 리스크와 혹은 개별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리스크 평가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위해서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 3종에 대한 정의를 해서 공기, 공사비, 사업가치 변동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문헌조사와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리스크 21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 1, 2, 3을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나눠서 저희가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었고요. 이것들을 다시 캐나다, 러시아, 알래스카, 북극권 지역에 또 특화된 부분들도 추가로 넣어서 저희가 DB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선순위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은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probability와 impact의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더 나중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북극권과 비북극권의 이런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서 정말 북극권에 더 적합하고 북극권에서 비북극권과 차이를 많이 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크 특성들. 리스크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개별 리스크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북극권에 맞는 리스크의 특징, 이게 북극권이냐 비북극권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 분포에 적합을 했을 때 분포의 모양도 다르고요. 그 평균과 편차 그리고 스큐니스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정의하고 나서 이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리스크 평가 기법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엑셀 기반으로 DB 플랫폼과 엑셀 기반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의사결정 체계 구축입니다. 이 북극권에서의 의사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북극권 맞춤형 리스크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북극권의 사업에 필요한 어떤 리스크의 영향관계,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고 결국 우리가 다양한 경제성 평가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더라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펙스, 오펙스 레비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북구권과 북구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혹은 비북구권에 더 집중된 지표들을 활용해왔다는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SEM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 어떤 리스크가 단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더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의사결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해외 선진사 혹은 해외의 연구기관들의 분석 기법들과 의사결정 기준을 봐서 우리의 의사결정 체계는 해외 선진사보다 좀 더 나은 수준 혹은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일단 사업 가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단계에서 완료했던 북구권 지역의 공사비 변동,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그 실제 우리가 A 프로젝트 혹은 B 프로젝트 혹은 북구권의 평균 프로젝트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서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기본 정보들 혹은 특수 정보들을 넣고 변동성을 저희의 북구권 맞춤형 변동성으로 넣어서 카펙스와 오펙스를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MCS 모델을 돌려서 실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C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도출하고 이것들의 각각의 확률 분포 및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도출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 3종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사비, 공기, 사업 가치를 약간의 연결관계는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합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관계까지 고려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그 통합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얘들의 연계성, 엑셀 기반의 카펙스, 오펙스 레베뉴를 분석하고 저희가 그 공신력 있는 그 MCS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엑셀 기반 탑재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엑셀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시함으로 해서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만, 사실 우리가 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극소수의 정보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극소수의 정보만을 입력했을 때 기존의 국내 기업이 했던 공사비나 공기의 변동성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제 북구권 지역에서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잘 조사한 모든 기업들이 수행한 실제 프로젝트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고, 그리고 거기에 팩트 데이터, 유가라든지 세금 문제들이 여기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자동 연결이 되어서 실제 몇몇 개의 데이터만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그 변동성 범위 안에서 받게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총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요. 결국 북구권의 맞춤형이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 등 우리가 북구권에 지금 정보를 많이 넣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넣어서 맞춤형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PLS SEM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기존의 타당성 분석 혹은 공기 분석, 공사비 분석에서 간과했던 부분인 그 관계들을 규명해서 예를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더 확실한 연쇄 효과에 대해서 더 고도화하고자 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특성을, 북구권역의 특성, 확률 분포, 적합 혹은 사업 변경 예측 오차율을 선진 수준의 동등 이상으로 만드는 것들을 추진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 실적은 저희가 요구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5천년과 6천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실사례를 제일 먼저 수집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요인, 우선순위 도출이나 대응 전략도 제시하고, 또 마지막에는 얘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손쉽게 도출하고 그 중간의 과정의 알고리즘들을 그럼 완벽히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엑셀 기반의 그리고 NS크 기반의 사업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